우리는 언제부터 어떤 소주를 마셨을까? 우리는 왜 지방마다 다른 소주를 마셔야 했을까? 과연 소주는 서민을 위한 술이었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소주를 마실까? 싸니까 좋아져. 싸고 빨리 취하고. 화답하면서 정분으로 좀씩 마시지. 이렇게 한잔하고 또 어려운 이야기도 사심없이 할 수 있고. 그 술 먹고 나서 하는 이제 하는 그 기분. 넘어갈 때 그 쓴맛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하고 다 좀 뭐랄까 피로를 풀기 위해서 마셨고 지금 즐기려고 마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윤철입니다. 오늘의 얘기는 소주입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이 마신 소주가 1인당 55병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부담 없이 한잔하지 라면서 권할 수 있는 그 소주, 과연 서민의 술이라 할 만합니다. 그 몇 달 전에 검사들의 대낮 폭탄주 사건이 있었을 때 법무부 장관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검사들도 서민들처럼 소주를 마셔라. 그런데 조선조 성종때 관련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세종 때는 사대부가의 잔치에 놨었던 소주를 근래는 아무 때나 쓰게 되어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옵니다. 이를 금지하심이 옳은 줄 아래요. 그때는 소주를 마시는 것이 일종의 과습이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에 소주가 처음 들어온 것은 고려 말 이 충렬왕 때의 일인데요. 일본 원정을 목적으로 몽고군들이 이 한반도에 진출했을 때 그때 들어왔다고 하는데 페르시아의 증류술이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에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소주란 글자 그대로 불태운 술, 말하자면 고아내린 술이다. 꼬들꼬들하게 찐 쌀과 누룩을 섞어 발효시킨 술밑을 만들어 솥에 채우고 그 위에 소주골이라는 증류기를 얹는다. 솥에 불을 떼면 먼저 증발한 알코올 성분이 소주고리 위에 찬물에 닿아서 이슬로 맺혀 내려오는데 그래서 일명 노주라고도 한다. 복잡한 제조법에 많은 양의 곡식이 들어가는 소주는 아무나 마실 수 있는 술이 아니었다. 조선 초기에는 중국의 진헌물이나 일본에 내리는 임금님의 하사품 목록에 빠지지 않을 만큼 귀했다. 소주는 막걸리나 약주보다 알코올 도수가 훨씬 높은 술. 그래서 평생 소주를 즐겼다는 선조 때 정승 이양원은 이렇게 마셨다. 소주 한 잔을 마시고는 반드시 물 한 잔으로 입가심을 하고 여름철엔 꿀을 타고 귀한 얼음까지 띄워 소주 언드락스를 만들어 마셨다니 지금 생각해도 과연 최고급 대우를 받는 술이었다. 예로부터 우리에게 술이란 이 좋은 쌀과 좋은 물로 각 가정마다 이 비법을 가지고 만드는 일종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제 식민지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 술의 운명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즉 술에 세금이라는 것이 붙고 재래식이 아닌 소위 신식 소주가 등장한 것입니다. 1909년 우리나라 최초의 간접세인 주세법이 공포됐다. 술을 빚고 마시는데 세금을 내게 된 것이다.
한일합방 후 일제는 1916년부터 5번에 걸쳐 주세령을 개정하는데 조선주를 탁주, 약주, 소주 3가지로 구분했고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술을 빚을 수 있도록 했다. 집에서 술을 담글 때조차도 면허를 받아야 했던 것이다. 제전면허 일스무니까? 아니 내가 마실 술을 빚는데 무슨 면허가 필요하단 말이오? 아저씨! 주세령도 몰라요. 이젠 집에서 술을 못 빚게 됐단 말이오. 1934년 일제는 주세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자가용주 면허를 전면 폐지하고 만다. 식민지 경제 수탈에 있어서 주세는 상당히 중요했다. 특히 이 시기 석탄과 보일러를 이용한 제조 설비의 개선으로 신식 소주가 등장하고 그 생산량이 점점 늘어 보편화되는데 일제는 이를 반가운 현상으로 여겼다. 주세 1,500만 원 돌파를 기념하며 펴낸 조선 주조사라는 책에 당시 평양 세무감독 국장은 이렇게 축사를 적고 있다. 원래 이 탁주라는 것은 극히 비문명적인 것으로 부패하기 쉽고 따라서 국민 보건상 크게 고려할 것은 물론이고 밀조 탈세 방지에 많은 경비를 필요로 하고 또 세율도 낮고 국가 재정자원 조달상에서 하루빨리 감소하여 소주 또는 청주를 향상시킴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을 통해 기린 맥주, 미스와 포도주, 맛사문의 청주 등 다양한 외국산 술들이 수입되는 가운데 1924년 신문에 최초의 소주 광고가 등장했고 일제 통치 기간 동안 소주의 소비는 크게 늘었던 것이다. 한국 전쟁 동안 소주는 또 한 번 급성장기를 맞는다. 주로 소주를 마시던 이북 사람들이 피난을 왔고 이 시기 200%에 가까운 소비 증가율을 보였다. 미군을 통해 들어온 양주와도 자리를 나란히 하며 팔리고 있었다. 소주계의 왕자 삼선, 우량소주 장수, 송월 등이 선보였고 이북의 소주기업 진로도 이때 부산으로 내려왔다. 1.4.5 때 당시에도 갔다가 피난 갔다가 와가지고 그 시작했는데 그때마다 그 소주가 딸려서 피난 갔다 오면 소주가 딸리니까 소주값이 올라가더만요. 그때가 어떻게든 지금 홀에 담배 먹는 격이죠. 어떻게든 건 이거 원료를 백밀 썼습니다. 선생님의 상표 이름 뭐였습니까? 공작 소주였습니다. 네, 공작 1수였었지만서도 아주 제일 많이 팔렸죠. 네. 그러니까 공장을 우리도 공장도 컸지만서도 그게 모자라서 또 빈 공장 만들어가지고 두 공장에서 밤새워 만들어도 모자랐습니다. 식민지 시대와 한국 전쟁,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독한 소주를 마셔야 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60년대 들어서는 자연히 소주업체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드는 그 재래식 소주보다 제조 방법이 간단한 시석식 소주를 만드는 제조장이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가 요즘 마시는 소주가 바로 주정에 물을 타서 만드는 시석식 소주입니다. 예전에 신쌀을 과서 증류식으로 만들면요 도수가 무려 35도 또 한 40도까지도 높았는데요. 그렇다면 증류식 소주가 자취를 감춘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1960년대 초 가장 절실한 문제는 밥, 식량 부족이었다. 정책적으로 혼분식을 장려하며 정부는 식량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는데 이는 결국 소주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 말하자면 소주의 원료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당시 소주는 제조 방법에 따라 증류식, 희석식 두 가지였는데 1962년엔
백미와 잡곡을 혼합하도록 했고 64년엔 증류식 소주의 잡곡 사용을 금지했다. 그래서 국산 고구마를 발효시킨 주정에 물을 탄 희석식 소주가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모든 술들이 사실은 곡주 위주입니다. 탁주 마찬가지고 약주 마찬가지고 소주 마찬가지고 이 쌀을 좋은 쌀과 물을 가지고 만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적인 원료인 쌀을 못 쓰게 하니까 이 탁주가 밀가루 탁주가 돼버리고 쌀 탁주가 아니고 소주도 이제 밀가루로도 수율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체 단백질로 이제 이 술을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희석식 소주가 생기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겁니다. 서민들의 술, 소주에만 잡곡 사용을 금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도 있었지만 1965년 양곡관리법의 일환으로 소주는 더 이상 양곡으로는 만들 수가 없게 됐다. 이듬해엔 탁약주에도 백미 사용을 금지, 쌀 막걸리 역시 퇴출되고 말았다. 대한민국 땅에서 증류식 소주는 자취를 감추고 바야흐로 희석식 소주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우리 양곡관리법에 의한 증류식 소주에서의 희석식 소주의 변화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음주 문화를 바꿀 뿐만 아니라 경제 구조도 바꾸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워낙 이 싼 원료를 가지고 싼 술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 다음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오던 고유한 어떤 그 당시 그 전까지만 해도 밀주라도 나왔었는데 그것마저 사라지게 되는, 그러니까 고알코올의 술이 우리 대중 속에 스며들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겁니다. 희석식 소주만을 허용한다고 한 주세법은 커다란 소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수많은 소주 업체들 중에 1, 2위를 다투는 소주가 있었는데 이 두 회사의 시장 쟁탈전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소주 전쟁이라고까지 불렀던 것입니다. 여기 1960년대 이 신문에 실린 시사 만화 한 컷을 좀 보시죠. 자, 두껍이라면 어떤 소주를 말하는지 금방들 아시겠죠. 그러면 이 학은 무슨 소주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두꺼비와 학의 전쟁. 1960년대 후반의 소주 전쟁은 이렇게 표현됐다. 당시 전국 소주 시장의 60%를 차지하던 사막과 진로. 단맛의 사막과 쏘는 맛의 진로는 한 병의 소주라도 더 팔기 위해 치열한 영업전을 펼쳤다. 여기 앉으시죠. 뭘로 드릴까요? 가만히 있어. 김치 전골. 술은요? 그거야 당연히 사막이지. 우리 사막 아니면 안 마신다고. 왜 당연하지라. 그 달짝지근한 맛. 소주는 역시 사막이지라. 그렇지, 사막이 최고지. 오늘 또 우리 진로 마실 거지? 아이고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친구야. 응? 뭐? 소주 맛이 달다고? 천만의 말씀. 이 소주의 첫맛은 말이야 이 쓴맛. 역시 소주는 진로야. 과장님, 사막이 최고죠. 당연히 사막이지요. 당연하지. 자, 과장님 한잔 마시죠. 이른바 신서동료 작전. 퇴근 시간이 되기도 전에 회사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나온 양사 직원들이 손님을 가장해서 술집을 돌며 자기 회사 소주가 최고라고 큰 소리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소주 시장의 지배자는 사막이었다. 사막은 하루 6,000상자의 소주를 파는 전국의 주세납부 1위 기업. 소주의 품질에서도 인정받고 있었다. 그때 내가 알기로는 진로란 말은 뭐 들든 말든 말이야. 그 있는가 많은가 하여튼 이렇게 그러지만은 사막이라는 거에 전국적으로 어디 가든지 사막도 바다 깊이 사막 소주라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사막만 찾았어요. 그때만 해도. 희석식 소주로는 후발업체인 진로는 영업에 몇 배 더 힘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총각들이 수가 많구만 그래야. 소주를 납품하는 식당에서 김치를 담글 때면 영업사원들이 달려가 마다를 까주는 것도 예산일이었다. 눈 없지?
선전 활동도 강화해 나갔다. 1969년 우리나라 최초로 CM송을 만드는 등 광고에선 선구적인 역할을 해온 진로였다. 현금과 고급 미싱을 내걸고 일찍부터 해온 경품 행사도 계속해 나갔고, 치열한 광고전을 통해 제품 판매에 심혈을 기울였다. 진로는 점점 사막을 따라잡고 있었다. 자, 당시 양사의 시장 점유율을 좀 살펴볼까요? 1966년만 해도 7대 3으로 사막 소주가 월등히 우세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70년 전세가 뒤바뀝니다. 계속 성장을 한 이 진로가 0.1% 정도 이 차이로 사막을 앞선 것이죠. 그 이후 진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소주 재벌로서의 탄탄대로를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막 소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150박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들 머리에 손 얹고 짜지 마세요. 1971년 사막은 갑작스런 세무 사찰을 받는다. 조용하세요. 아니 이거 말씀 좀 해주시고 그러셔야죠. 예? 계세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아니 이게 그 무슨 말씀을 해주셔야죠. 아니 계세요. 소주병에 붙이는 납세 필증을 위조해서 거액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였다. 당시 사막은 목포에서 광주, 서울로 영업소를 늘리고 사세를 확장해 나가던 시기였는데, 대대적인 세무조사 후 사장과 직원들이 구속되고 기업 최대의 위기를 맞은 것이었다. 공개된 비밀이죠, 그게. 탈세한다는 게. 그렇죠. 이제 그 위조 탈세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위조 증지를 쓰는 것이니까, 주세 내지 않으려고 위조 증지를 쓰는 것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왕관회가 이 따까리가 붙어 있는데 옛날은 일일이 우게다 이렇게 막아서 붙였거든요. 그걸 이제 위조 증지를 썼다 그래갖고. 당시 공공연한 비밀로 통했다는 위조 납세 필증 사건이 사막이 세무 사찰을 당한 진짜 이유였을까? 업계 1위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몰락한 사건은 의혹을 낳을 수밖에 없었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속사정이 따로 있다고 믿고 있다. 사막이 세무 사찰을 받았던 1971년은 제7대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 목포 기업인 사막이 목포 출신 김대중 후보를 지원했다는 풍문이 떠돌았고, 당시 선거에서 승리한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은 것이라는 얘기였다. 그게 틀림없을 거예요. 뭐 기업자 하나 살리고 죽이고 오는 거야. 몇 사람이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지 뭐. 큰 탈세인데 회사가 저 큰 회사가 하루에 상 넘어가 버리냐, 이런 그 아쉬움, 이 지방 기업이기 때문에 아쉬움. 또 그때 그 조사한 그때 그 회사에 조사요원이 파견되고 해서 조사한 것도 강도가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는 데는 소위 그 세정 당국의 힘만 갖고 그렇게 되겠느냐. 정치적 탄압이 아니고요. 이건 참 어려운 것인데, 오나가 인사 관리를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막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은 것이 67년, 69년에 저기가 이 남쪽으로 큰 한 해가 들었잖아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날 가물고 저기 할 일 있고 그러면 술이 더 팔리는데, 술은 팔리는데 외상이 회수가 안 돼요. 그런 게 자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다가 그때 이제 서울에다가 공장 만들고 뭐 하고 저 길가에서부터 여기까지 아마 여기 정치 보복인가 부실 경영인가, 그 진실의 내막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사막 소주의 맛을 추억하는 사람들도 많다. 목포 사람들은 지금도 그 사막 소주에 대한 향수 같은 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93년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미국에서 사막 상표를 붙인
소주를 만들어서 한국으로 수입을 한다는 그런 신문 보도가 있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1993년 주류 수입 개방 때 미국에 있던 목포 출신의 한 기업가가 아직 살아있던 사막의 상표를 달고 소주를 제조해 국내에 들여왔다. 사막의 향수를 자극해 옛 명성을 되찾고자 했던 것인데 26년의 세월을 메꾸기엔 역부족이었다. 1990년대 우리나라 세금 총액 중에 주세, 그러니까 이 술에 붙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4%라고 하는데요. 1970년대에는 지금의 2배, 8%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소주 한 잔으로 피로를 풀면서 한창 일을 하던 세대가 지금 50, 60대 되셨겠죠? 이분들이야말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한몫 단단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경제 개발에 한창 박차를 가하던 70년대, 바로 소주가 서민의 술로 자리 잡은 때였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시절 왜 그토록 소주를 마셨던 것일까요? 70년대까지도 가장 많이 소비된 술은 소주가 아닌 막걸리였다. 막걸리는 우리에겐 술이라기보다 노동 중의 허기를 달리는 음식이자 휴식의 의미였는데 이동과 보관상의 문제로 차츰 퇴조돼 갔다. 또한 육류 소비 증가라는 식생활의 변화도 소주의 대중화를 부추기는 하나의 요인이었다. 느긋한 농업사회와는 달리 빨리빨리의 공업화 사회. 전 보람의 현장 건설의 역군. 그 불굴의 의지와 땀으로 우리 사회는 쉴 새 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 높이, 더 넓이, 더 크게. 70년대 경제개발 시대에 소주는 더없이 잘 맞아떨어졌다. 70년대 자체가 그 경제개발 계획이 아주 본격화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성장되는 그 과정에 그 인구 노동력 자체가 굉장히 강도 높은 노동을 하게 되니까 술은 그 노동에서 여가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술이 강한 술에 대한 또 강하고 조금 독하고 값싼 술이 그게 자동적으로 부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70년대 이후 술에도 계층이 생기기 시작했다. 맥주는 돈 있는 사람들이 마시는 비싼 술로 여겨졌고 1975년 국산 양주가 시판된 이후에도 양주는 여전히 특권층의 전유물로 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술이 아니었다. 경제개발의 성과로 여유로워진 80년대에도 소주와는 달리 맥주와 양주는 로비와 접대의 수단 그리고 유흥을 위한 술이었다. 지난 일요일에는 박정희 의장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이 모심기에 솔선수범 모두 서투른 솜씨나마 정성 어린 한 그루 한 그루를 심어갔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 박정희 의장은 농주를 나누며 농민들과 담소하고 술은 하나의 상징이기도 하다. 어려운 점을 빨리 해결할 것을 관계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박정희는 농부들과 함께 앉아 막걸리를 나눠 마시며 대중적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하지만 그의 최후의 만찬상에는 평소 즐겼다는 양주가 놓여 있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서민들, 특히 경제 성장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에겐 늘 소주가 함께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이제 술 먹는 이제 그 스타일이지 뭐 딴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막소주가 그때 유행할 때인데 70년대 초반이면은 우리 사회가 어려운 시절이었었지. 그러니까 그래서 막소주들을 많이 먹었어요. 막소주를 많이 먹어가지고 뭐 안주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소주.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찬 소주를 노동자들에게 소주는 가난과 절망의 한숨을 녹여주는 희망이기도 했고 삶의 열정을 샘솟게 해주는 묘약이기도 했다. 현실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한 잔의 소주를
강노해 시인은 이렇게 적고 있다.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난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가운 소주를 붓는다. (80년대) 학생들은 시국을 논하고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이른바 386 세대라는 이들에게도 소주는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한테는 어떤 울분이랄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한 의무감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울분을 그 순간에 달래는 그리고 해소하는 이런 길도 되고 또 서로의 어떤 의지랄까 이런 걸 다지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소주를 마실 때는 뭐 보통은 이제 뭐 중국집 같은 데서 뭐 이제 짬뽕 국물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집에서 짬뽕 국물은 공통에 안 주고 각자의 식사는 짜장면 아니면 우동이고 볶음밥 시키면은 요새 말로 좀 별난 왕따 취급을 당하고 이제 그런 식의 지나보면 참 재미있는 그런 게 있는데 짜장면을 시키면 좌파고 우동을 시키면 우파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말들을 재미있게 지어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민족 성대 자랑찬 신상의 아들 딸이여 떨쳐나가 투쟁하라 민족 성대여. 오늘날의 젊은이들도 여전히 소주를 즐긴다. TV 속 댄스 가수처럼 숟가락을 귀에 대고 노래하는 술자리.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자유로워 보이는데 이들은 소주를 마시며 무슨 얘기들을 할까? 요새는 그냥 개인적인 얘기하죠. 뭐 여자 문제, 뭐 자기 앞날 문제, 그냥 자기한테 쌓인 고민 그런 얘기하면서 마시죠. 이 우스갯소리로 맥주를 많이 먹으면 화장실을 많이 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는 결국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얘기가 단절될 수 있다는 일종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측면에서 소주는 이렇게 서로 다 같이 얼굴 이렇게 벌게해지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개념에서 맥주랑은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생각될 수 있다고 보고. 허리띠를 졸라맸던 경제 발전기에 소주는 우리가 좋아서 찾은 술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강요된 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소주업체가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각 도에 한 개씩 모두 10개입니다. 여기 이 소주들이 바로 70년대 이후 각 지방을 대표했던 소주들인데요. 이 소주만큼 지역 감정이 강하게 배어있는 것이 또 있을까요? 그러면 75년 정부는 왜 소주 시장을 지역별로 나누었던 것일까요? 두 번째 세금의 날을 맞아 서울 시민회관에서는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의 치사에서 민족 자본 형성을 위한 세원의 육성과 경제 개발을 위한 정부 자원의 확보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두 개의 명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세금을 제때 많이 낸 사람들에게는 그 공적을 취하는 훈장과 표창장 등이 주어졌습니다. 순조로운 경제개발 계획에 가속도가 붙을수록 필요한 것은 돈, 곧 세금이었다. 1966년 세수증대를 위해 만들어진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전국에 난립해 있던 군소 소주업체는 커다란 골칫거리였다. 옛날에는 자전거 타고 메이커 와서 술 한 두 잔 사가지고 갖고 와서 파는 사람도 있었고 니아가 갖고 와서 사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많은 좀 도매업자, 소매업자를 탈세라는 것을 막아가면서 관련된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첫 번째 시장에 어떤 혼란이 엄청나게 있었고 또 제품의 주질상에도 문제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국세당국으로 봐서는 이 세금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 우리나라의 이 주세의 비중이 약 한 8 내지 10%가 주세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이 국가적인 어떤 주류 유통에 대한 어떤 질서를 회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증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1도 1사제라는 제도를 채택하게 된 겁니다.
1973년부터 시작된 소주업체의 통폐합으로 300여 개의 소주업체가 76년엔 지역별로 10개만 남게 된다. 또 자도주 50% 판매 규정을 만들었는데 각 지방의 주류 도매업체는 의무적으로 자기 지역의 소주를 50% 이상 사야 한다는 제도였다. 또한 소주의 원료를 국가가 배급해주는 주정 배정 제도도 실시했는데 배당받은 주정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업체들은 소주의 알코올 농도를 낮췄다. 이렇게 해서 30도, 35도 다양했던 소주는 알코올 도수 25도로 통일이 됐고 우리는 지난 25년간 25도 소주 맛에 길들여져 왔던 것이다. 정부는 편리하고 안정된 세금 징수를 할 수 있게 됐고 소주업체는 자기 지역 울타리 안에서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 사업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다른 지방의 소주는 낯선 술이 되어갔다. 강원도의 순박한 맛이 담긴 경월 소주. 무한한 자연의 세계는 나의 세계. 가슴 깊이 스며드는 깨끗한 맛. 무학 소주. 순수하고 깨끗한 무학 소주를 마신다. 군사 정권의 강력한 행정력은 소주 시장 정리에 성공했고 대신 소주에는 다른 술보다 훨씬 낮은 주세를 매기는 특혜를 주었다. 주세율 변동이 있을 때도 소주만은 언제나 그대로 35%. 1970년대 엇비슷하던 짜장면 가격이 소주의 3배 가까이 오르는 동안 소주값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 결국 편리한 세금 징수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안전 경영을 약속받은 소주업체가 만들어낸 이 싼값의 소주 한 잔의 행복에 우리는 금방 취해버렸던 것입니다. 서민의 술이라 불리지만은 서민들의 요구보다는 정치와 경제 논리로 대중화된 술. 이 소주 시장을 둘러싼 업체들 간의 다툼은 90년대 들어서도 아주 치열했습니다. 이 한겨울에 벌어지는 소주 공방이 갈수록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1994년 조용하던 소주 시장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주세법 개정안을 놓고 서울 소주와 지방 소주 간의 갈등이 생긴 것이다. 내용은 자도 소주 판매제를 부활하자는 것. 전국 판매망을 가진 진로는 당연히 반대하고 나섰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이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는데 지방 소주업체의 로비설은 물론 96년 있을 총선의 표를 의식해서 자기 지역 소주업체를 보호한다는 의혹을 면치 못했다. 정부가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각종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92년 자도주 판매제가 93년 주정 배정 제도가 차례로 없어지자 고전을 면치 못하는 지방 소주업체들이 정치권의 로비를 통해 살아남으려 했던 것이다. 소주 시장을 비롯한 우리나라 주류 시장의 변혁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입장이나 국가적인 이익 측면에서 움직이기보다는 이런 제조업체, 특히 소주업체의 소위 말해서 이 정치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 왔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잠깐 살아났던 자도주 판매제는 1996년 위헌 판결을 받아 결국 폐지됐고 이제 소주 시장은 완전 자유 경쟁에 돌입했다. 따라서 안일한 경영을 해온 지방 소주들은 위기에 놓였다. 비교적 타격이 컸던 쪽은 대구, 경남, 부산. 홀로서기 전략이 시급해졌다. 부산의 경우 그동안 소홀했던 신제품 개발에 주력해 23도짜리 순한 소주를 내놓았는데 결과는 대성공. 정부만을 바라보던 지방 소주가 소비자를 돌아보고 얻어낸 좋은 결과였다. 시원의 개발 동기가 저희 이제 생존 차원으로 보시면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사회적인 그 분위기도 그 자도주를 사랑하자는 그런 분위기도 편성이 좀 되고 특히 소비자들의 기호에 우연의 일치인가 모르겠지만 딱 들어맞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장에서 판매 부진을 면치 못하던 지방 소주들에게 1997년 IMF 위기는 오히려 기회로 다가왔다.
지역 경제를 우려하는 애향심은 자도 소주의 소비를 증가시켰는데 특히 대구, 부산, 경남 지역에서 두드러진 신장률을 보였다. 또 하나 재미있는 현상은 97년 정권 교체 후 영호남의 소주 소비량. 호남 지역은 감소한 반면 영남 지역의 소비량은 현저히 늘었다는 사실이다. 골드가 딱 각인이 돼 있죠. 골드가 각인이 안 되고 싶어도 이게 좀 한정이 돼 있어요. 안 드셔보셨습니까? 우리는 건복주만 참소주 매워하니까 딴 소주는 안 마십니다. 부산이니까 뭐 대선 소주죠. 시원 소주요? 오랫동안 길들여진 입맛과 지방 소주들의 분발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소주는 언제나 정치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술임을 알 수가 있다. 이제서야 우리에겐 소주를 골라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생겼고 또 소주를 둘러싼 환경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시장 쟁탈을 위한 업체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맥주, 양주 소비 증가와 함께 소주의 주세 인상을 둘러싼 공방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주의 길이 결코 순탄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96년 청가물 유해 논란과 고급 소주 전쟁, 99년의 순한 소주 전쟁, 전쟁의 연속인 소주 시장에 공동의 적이 나타났다. 소주 세율 100% 인상을 막아주십시오. WTO의 소주 세율 인상 판결, 물론 국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요? 호중리 부담감이 더 가중되잖아요. 이 서민들이 먹는 술을 자꾸 수표에 올려서는 안 되거든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마시고 있는 술인데 그거를 그런 이유 때문에 올린다라는 거 자체가 화가 나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장 부담 없는 술. 과연 우리에게 소주는 어떤 의미일까? 사원들과 종종 소주와 삼겹살로 회식을 하는 다카스키 씨. 일본에서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다카스키 씨는 한국의 소주를 이렇게 얘기한다. やはり韓国は焼酎がメインのお酒ですから、これを飲むことによって韓国の人と同じ気持ちになれるし、皆さんが本音でいろんなことを話してくれる、そういう意味からもこの焼酎は非常に韓国ではいいお酒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한국인의 음주 문화는 소주의 또 다른 얼굴을 낳았다. 냉면 그릇으로 소주를 돌려 신입생 장모군을 과음으로 숨지게 한 같은 과 선배 이모군 등 3명을 상해. 대학생들의 사발주, 고3생들의 백일주로 애용되는 소주는 법정에까지 서게 된 것이다. 소주를 날부터 있었죠. 단지 그게 지금 와서 술 마시는 매너가 일반 사람들한테 상당히 좀 이렇게 소위 세련되지 못하고 좀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때도 저희들 60년대 다닐 때도 막걸리 마시고 통과 의뢰로서 술 마시는 거는 서양도 우리식은 아니더라도 그런 통과 의뢰로 술 마시고 파티들이 있거든요. 단지 우리가 노출되는 거는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지나치게 통제되지 않는 술, 음주, 그런 술을 어른들한테 배우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없습니다. 지난 반세기 한국인에게 가장 가까웠던 소주. 서민들은 알지 못하는 정치경제 논리에 좌지우지 되면서도 늘 서민과 함께 해온 술. 21세기의 소주는 또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는 purified, 살면서 정제된 소주의 생산 기술로서는 세계적 수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소주의 세계적인 기술을 고부가가치 하는 데는 전혀 실패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소주 35%, 100%가 주세 35%, 100%가 문제가 아니고 소주의 어떤 정선된 기술을 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소비자들이 양보다는 질로 마시고, 소비자들한테 어떤 소주에 대한 어떤 진실을 잘 알려가면서 소비자를 보호해가면서 술을 그러니까 팔 수 있는 이런 개념들이 된다면은 소주의 시장은 굉장히
박다고 생각합니다. 소주가 오랜 세월 우리 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술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뭐래도 소주는 우리 한국인의 생활이고 문화가 됐죠. 하지만 이 고알코올의 소주가 대중주가 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음주 문화 또한 바로잡아야겠습니다. 이 원샷에 파도타기, 사발주 이런 것들은 소주를 국민주가 아닌 국민을 망치는 술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여러분들은 어떤 술을 마시겠습니까? 아직도 아들 하나는 꼭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들을 낳기 위해서 남금 모양의 바위를 갉아서 먹거나 심지어 남자 오줌에 절인 계란까지 먹었다는데 한국 사회에서 도대체 아들이 뭐길래 오로지 아들을 낳아보겠다며 온갖 정성을 다 바친 우리 어머니들. 다음 시간에는 아들 낳기 100년이 방송됩니다. 소주값을 올린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애용하는 술 중에 하나인데 그건 반대합니다. 부담되죠. 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주 가격은 오르고 맥주 가격은 약간 내리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 찬성을 하고 있어요. 왜 또 미국 논리에 따라가지고 소주 세율을 인상하는지 그걸 이해 못하겠습니다. 난 절대 반대합니다. 그건 완전히 서민술인데 우리나라 소주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소주값을 올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